예, 말씀하십시오. 예. 오늘 뭐 자한당에 대해서 지금 뭐 종편에서도 이야기한다고 그러네요. 쇼 했다고. 예, 아마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 패스트트랙에 대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뭐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왜 패스트트랙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결국은 이 좌파 정권의 장기 집권, 궁극적으로는 이 북한과의 어떤 통합된 하나의 국가로 가기 위한 저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정치적 의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 무리수를 뚫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거든요. 자, 예. 그렇다면은 뭐 많은 정치인들 또 뭐 국민들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패스트트랙에 결국 공수처 이 법과 결국 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저는 굉장히 이제 자한당이 문제라고 무능하다. 전략 부재라고 보는 게 그러면 그만큼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면은 철저하게 저들은 무리수를 뜰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들의 정치적 의도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이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런 상대방의 어떤 이런 의도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응 시나리오를 갖춰야 되거든요. 소위 플랜 A, 플랜 B도 가져야 되고 시나리오 A, B, C를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그래야 정말 이 공수처법과 소위 이 연동형 비례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걸 막으려는 저는 의지가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무참하게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처음부터 쇼하려고 했던지 아니면은 전략적 부재다. 저는 무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저는 그 두 가지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시다시피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국 그 당시에 소위 이 좌파 정당하고 그때 이제 이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다고 소위 여당과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교감을 합의를 했었다고요. 예, 그게 이제 2018년 12월 15일 날 네, 그래서 합의 서명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나경원이, 예.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결국 너희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한다고 합의를 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와서 왜 그런 반대하느냐. 이거 쇼 아니냐. 이런 빌미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문제 있냐면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라고요. 근데 결국 나경원이가 나다르크다 이렇게 많은 소위 잘못된 우파 세력들로부터 지지를 반주하다가 문재인은 결국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것을 그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좌파 정당에서 들고 일어나고 상대적으로 나경원이 마치 대단한 인물처럼 부각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 이제 많은 국민들이나 이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대통령제 폐해에 대해서 굉장히 지적을 하면서 소위 개헌에 대한 권력구조 재편에 대한 문제를 나경원이가 말미에 굉장히 의미 있겠다고요. 저는 그걸 더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냐, 연동형 비례제와 내각제를 이를 통해서 이들이 김무성 이 세력들과 같이 결탁해가지고 이 자한당 세력들은 의원 내각제 방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연동형 비례제를 대해서 소위 어떤 D라는 이런 저는 공수를 갖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좌파 정당의 빌미를 준 너희들 찬성한다고 할 수 있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논리주를 갖다 대니까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정말 목숨 걸고 막을 전혀 의도가 없었다. 그럼 왜 이러냐?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의 정치적 범수는 의원 내각제 개헌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예. 정치적 어떤 행위를 쇼를 해야 되는 소위 말해서 자기들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 어떤 꼼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막으려고 했었으면은, 그리고 저들이 얘기한 대로 이 연동형 비례제와 이 공수처법이 그만큼 결국 뭐 어떤 헌법을 파괴할 정도 심각하다고 했었으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경원이는 원내대표, 원내사령탑이기 때문에 정치를 오래 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것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서 대응도 상세하게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자체가 바로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것은 소위 보수 우파 국민들에게 하나의 지금까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것처럼 보이던 비판을 받아오다가 마치 모처럼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우파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좀 정치적 어떤 그 하나의 그 이벤트에 불과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들 말대로 정말 그 공수처법과 이 연동형 비례 심각하죠. 그리고 저들이 정말 느낄 정도로 심각했다면은 저는 나경원이 같은 경우는 여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정말 자신들의 진정성을 담아서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 그러면요. 의원적 총사퇴를 해야 된다고. 의원적 총사퇴를 하고 그리고 문재인 퇴진에 앞장서고 그리고 나경원이가 삭발해야 됩니다. 나경원이 황교안이 삭발해야 돼요.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광화문에 텐트를 쳐야 됩니다. 천막을 치고 나경원이가 삭발하고 의원직 사퇴하고 이렇게 문재인 퇴진하고 이렇게 보여야 저들의 진정성이 저는 보여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어저께 며칠간 한 행위는 정치적 쇼, 정치적 이벤트였다. 다음 총선을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것이 만약에 의도가 아니었다면 나경원은 너무나 무능했고 너무나 전략이 부재했다.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자한당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 한계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러면 이들이 이런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았는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자한당 내 탄핵 주동 세력 그리고 의원 내각제 신봉 세력들이 상당히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국가가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권력구조 재편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훨씬 더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측면보다는 다음 공천과 자신들의 어떤 한 번 더 그 연임하는 문제 그리고 중진들 같은 경우는 권력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력구조 재편 소위 이원집 정부제는 내각제를 훨씬 더 정치적으로 마음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사무실을 가든 어떻든 간에 그것은 저들의 최우선순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자한당의 속셈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일부 유튜브들 보면은 자한당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천만에요. 그런 술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왜 또 진정성이 저는 떨어졌다고 보는가면은 이 공수처법도 문제 심각하죠. 정상적 보면.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도 굉장히 문제 있죠. 좌파 정권의 어떤 그 다수에서 차지하고 정치적 꼼수에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투쟁을 해야 된다면요. 문재인 일당이 9.19 평양 선언 군사회담에서 합의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GP를 무력화시키는 이때 정말 안보를 지향하는 우파 정당이었다면 이미 그때부터 현장에 나와서 삭발하고 국방위 어떤 그 의원들한테 전부 삭발하고 그때부터 투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들이 적폐로 규정해갖고 많은 우익인사가 끌려갈 때에 이들은 이미 바깥에 나와서 투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저들의 진정성이 엿보이는데 이미 대한민국이 경제가 몰락되고 안보 국방이 해체되고 외교가 완전히 바닥이 떨어지고 한미동맹이 해체되는 경제가 완전히 정말 회복 불능상태 가고 있는 청년 실업률 25% 자영업자 100만이 이미 넘어버리고 제조업체도 중소제조업체가 파산하고 경제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느 날 갑자기 온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미 2017년부터
이들은 밖에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성이 돋보이는데 나라가 이 지경까지 망할 때까지 무슨 투쟁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수하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자한당의 한계다. 그리고 내부에 이 탄핵 주동 세력들, 내각제 신동 세력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자한당은 투쟁의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결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행동한다고요. 이것이 자한당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 우파 애국 국민들께서는 정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망과 달리, 애국 국민들의 여망과 달리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철저하게 관심은 다음 총선 공천, 권력구조 재편, 여기에만 관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정말 맹목적으로 자한당이 투쟁했다고 이 좌파 정당 비판할 게 아니라 좌파 정당 비판 이전에 자유한국당의 무능 전략구조를 훨씬 더 신랄하게 비판해야 된다고. 그리고 정말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나경원, 황교안이는 삭발이란 말이에요. 나경원이가 삭발했을 때 저는 그 진정성을 어느 정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근데 말로만 떠든다? 이건 쇼다 이겁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쨌거나 이 자한당의 실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린 점. 예, 한 가지 좀, 그러니까, 지금, 이혼 집정부제를 하기 위해서 딜에 그 여운을 남겨놓는 거 아닙니까? 결국 하는 척만 하고, 그, 보수우파 국민들의 그것만, 표심만 사고, 예? 막을 의지가 없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자한당을 보수우파 정당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우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태까지 저는 대한민국은요, 네, 보수우파뿐만 아니고 네, 진보 정당도 없어요. 아, 그 대한민국의 정당 두 가지가 존재한 친북 정당, 예, 그리고 자기 권력을 사유화하고자 하는 기회주의 정치 세력, 이 두 가지 세력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당의 현실이란 국회 현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국가를 위한 기대치, 정치인들 기대치는 전혀 저는 동의시한다. 왜?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을 이용할 뿐이다. 그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치인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지금 강화문에 놓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뭐 환영을 하지만 이 놓은 부분이 내년 그 총선과 그리고 대한애국당 세력이 커지니까 와해시키려고 왔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이제 많은 비판을 받아와서 자기 내부적으로 알고 있었죠. 네. 비판을 받아왔는데 어쨌거나 황교안 체제가 들어오면서 뭔가 정치적 변화를 보여주고 황교안도 뭔가 새로운 변화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명분이 이제 소위 문재인 세력을 견제한다는 의미로 이제 광화문 현장에 나와가지고 우파들에게 어떤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공수인데, 그러나 실질적인 것은 총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 우파를 자기들 지지 세력으로 어떤 결집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네. 그것이 또 먹혀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대한애국당 중심으로 현장 투쟁을 해온 많은 애국 국민들이 자한당에 대해서 잠시 착각과 혼선을 일으켜가지고 자한당이 투쟁을 하네? 그러면서 어떤 그거를 이 대한애국당 어떤 그 확산을 좀 막으려고 하는 저는 정치적 의도도 같이 노림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속으면 안 된다. 정말 자한당이 변화하려면은 저는 철저하게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 정리가 성결되고, 두 번째 거기에 걸맞는 정말 저는 황교안이 삭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경원이 삭발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저는 진정성이 느껴진다. 그러나 말로만 떠드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고 결국 애국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또다시 이용하는 거다. 거기에 속지 마라. 저는 이렇게 보고 그것이 자한당의 어떤 속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비상 의원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원내 대표하고 넣어서 옷 깔끔하게 입고 넣어서 말하는 거 보면 이것을 꼭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결기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 그냥
평상시 그냥 하는 그냥 그죠? 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야기를 말씀이 했거든요. 예예. 저게 진정성이 보이려면 말이죠. 예. 결국은 이제 그 자신들의 최선을 다했다 하면 그 이후에 결국은 자신들 논리대로 공수처법과 이 연동형 비례제는 결국은 헌법을 유린했다. 결국 대한민국은 완전히 끝이 났다고 그만큼 심각하게 정말 생각한다면 그 후속적인 행위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도 당장 오늘 나경원을 삭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의원직 사퇴서를 전부 다 제출해가지고 황교안한테 전부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면 투쟁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자신들의 어떤 투쟁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지. 그냥 그게 하나의 이벤트처럼 결국은 그것은 애국우파 국민들에게 우리 최선을 다했다. 그건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평가 판단하는 겁니다. 또 우리 박사님 그래 이야기하면 그것도 합니다. 하가지고 쇼합니다. 그러니까 나경원이 삭발하는 거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하는지. 여성 대비 여성. 그래서 제가 이 애국우파 국민들 유튜버들이 상당히 저는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결과는요.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정치는 결과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제 투쟁 직접 막았어야 된다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전략 부조적 문제고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도 두 가지 다 문제이기 때문에 자한당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야 된다. 여기에 속지 말자. 이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자한당이 114명이잖아요. 그 현장에 그 나와서 하고 있는 사람은 반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막을 의지가 없었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거만 봐도. 그죠? 아니, 114, 저는 볼 때 114명이 다 나와서 꼭 막아야 되겠다 하면 무조건 막는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회가 난리가 날 텐데 114명이 이거 꼭 막아야 된다고 했으면 절대 좀 못합니다. 이미 사전에 이렇게 밀실이 있었다.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현 시국은요. 투쟁이 필요한 시기라고요. 정치적으로. 지금은 숫자 어주의 100명보다는 정말 목숨 걸고 투쟁한 20, 30명만 있으면요. 이 전국 수습이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왜 자한당이 안 되느냐? 투쟁할 줄도 모르고, 그 투쟁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한당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어쨌거나 이 나경원을 상당히 어떤 그 두둔한다거나, 저는 높이 평가를 보면 굉장히 잘못됐다. 결국은 이제 원내 사령탑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원하는 걸 이루어야 돼요. 근데 백전백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하나 이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또 한편으로 나경원도 탄핵의 상당 부분 주동한 세력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나경원이가.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명목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상당히 두둔하고 칭찬하는데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저는 어쨌거나 이 자한당의 어떤 그 실체에 대해서는 절대 속았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말씀 마무리 말씀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온실에서 자라신 분들 아니면 고생도 안 하고 그래서 좋기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한당 분들하고 그리고 우리 대한애국당의 동지님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자유한국당 지난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결국 지난 10년간 오면서 소위 초대선 의원들이 그 소위 온실 속에서 정치를 해왔고 네. 실제 또 정치적 백그라운드 같은 것도 고위공직자 또는 어떤 관료 이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분도 투쟁할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나 백그라운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 탄핵 정국 접어들면서 이런 상당히 좌파 선거를 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거기다가 상당히 기회주의 눈치를 보고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저는 실체다. 그것이 한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외국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저들은 절대 투쟁 못합니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실체라는 걸 아시고 그러나 말씀도 지금은 투쟁의 시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대한민국당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광화문에 나온다고 봐요. 만약에
대한민국이 없었고 태극기국 국민들 투쟁이 없었다면 저들은 나올 생각 안 해요. 맞아 죽지 넣다가 넣다가 맞아 죽는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당의 존재란 거는 매우 지금 그 대한민국을 중심추를 바로잡는데 바로메타가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당의 정신을 똑바로 차고 투쟁 강력히 지속하고 확대할 때만이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당 눈치를 보면서 그걸 많이 배워요. 투쟁에 대해서. 마치 정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우파 쪽으로 중도로 갈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정말 그 정의당의 어떤 극좌와 정말 정통 보수파 정당인 대한애국당과 태극기국 국민이 지금 투쟁하는 이런 중심이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중심추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이 자한당이 마치 어세훈이처럼 중도로 가는 이런 그 허튼 소리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당 더욱 강력한 투쟁 중심추를 잡아야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런 어떤 그 상황을 맞이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당 존재 투쟁력은 현재 이 암울한 이 대한민국 현실은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당이 정말 어떤 이 우파 이 유튜브나 또는 뭐 많은 평론가부터 만약에 소외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소외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당의 존재에 대해서 비록 규모는 자유한국당보다 적지만 그러나 정치적 상징성 또 우파 정당 특히 좌파들이 바라보는 어떤 두려움이란 것은 대한민국당은 매우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하다. 이걸 꼭 좀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력으로서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다들 좌파들이 겁을내고 있고, 대한민국당을. 그래서, 이 자한당을 지지하고 있는 그 보수우파 국민들이 제일 문제예요. 그분들에게도 한마디, 예.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규모가 적다고,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다. 저는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은 대한민국당이 있고 태극기국 국민들이 있다. 이것을 좌파들이 두려워하고 소위 자한당도 결국은 어떤 따라하는 이런 상황으로 저는 정치적 흐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당 태극기국 국민들의 세가 확정되면 저는 반드시 어떤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마지막에 승리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의 변혁도 정치의 일대 어떤 변화의 어떤 중심에 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프라이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 훌륭한 논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